도시 빅데이터 및 머신 기반 모형 연구와 적용 방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요즘 오늘 또 하필 대한교통학회 학회 중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학회에 가면 요런 얘기들이 요 학회 논문 이렇게 리스트를 올라온 걸 보면 다 빅데이터 아니면 뭐 머신러닝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이제 한 처음에는 한 50%, 4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요건 최근에는 한 70%, 80%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안 하고 머신 기반 모형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적는 거를 저는 좀 선호하긴 하는데 이제 과거에도 다 있었던 방법론이고 이론적 배경은 다 이미 과거에 정립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워낙에 좋아지니까 그리고 컴퓨터가 대신 반복적인 연산도 잘 해주고 하니까 이제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통계 모형이나 혹은 확률 모형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별개 얘기로 이제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죠? 챗 GPT 아시죠? 챗 GPT.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아직 저는 대학원 학생들이 저는 인문사회 쪽에 있다 보니까 학부 인턴을 오래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뭐를 가져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파이썬 이쪽을 쓰니까 애들이 파이썬 코드에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빨리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애들 하는 거 가서 봤더니 챗 GPT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챗 GPT가 뭐 논란이 많습니다. 아 이게 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한테 오히려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이제 막 자세히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약간 써보니까 챗 GPT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분석가 뭐 연구하는 사람의 물어보는 사람의 지식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유용한 건 학생들한테 코드를 고쳐주더라고요. 코드를 고쳐주고 예를 들어 뭐 전혀 모르는 코드가 나왔을 때 그걸 올리면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코드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막막해 하거든요. 저희 학생들도 인문사회 쪽이라 1학년부터 저희는 파이썬 강의를 하는데 주로 그러니까 파이썬을 가르친다기보다 공공 데이터가 있으면 공공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막막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면 좀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행정학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시립대에서 교통공학과 학사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 동문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박사 논문 주제는 석사 논문 주제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석사는 저는 철도 선로 사용료를 했습니다. 선로 사용료를 했었고 선로 사용료를 개선해서 철도 요금 방안, 정책 방안 이런 쪽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 논문은 도시의 대사작용, 그러니까 에너지랑 인프라의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형을 쓰는 게 좋을지 모델링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덴마크에 좀 있었습니다. 그 유럽 전체에 뭐 박사 후 연구자들 뽑는 거에 운이 좋게 돼서 그래서 디지털 트윈스 for 스마트 모빌리티 앤 얼반 메타볼리즘이라는 연구로 덴마크 공대에 있었습니다. 예, 덴마크 공대랑 로장 공대에 있기로 했었는데 그때 하필 또 코로나가 심할 때라 한 1년 4개월 정도 있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여기 잘 돼서 네,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저는 사용자 행태 분석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초이스 모형 쪽 연구를 많이 선택 모형, 선택 대안을 추정하는 모형을 연구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고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많아지니까 데이터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들과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뭔가 센서 기반의 빅데이터들과 이런 거에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데이터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진행되는 연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주된 이제 가르치는 과목들은 데이터 분석 많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교통 계획 및 경제로 한 과목씩 가르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쪽도 뭐 외부 과제하는 쪽도 이쪽 과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재단 연구로는 도시 에너지 대사작용이랑 실시간 에너지의 뭐 피크 디맨드 관리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반부는 조금 그냥 다들 아시는 내용으로 조금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부터는 제가 이제 연구했던 사례들이나 혹은 어렵지 않은 사례들인데 실제로 금방금방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 사례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기보다 제 논문 마지막 챕터에서 잠깐 다루다가 이제 덴마크에서 이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쪽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결론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의 진화입니다. 도시의 진화. 이, 이 그림과 이 글은 제가 항상 도시 수업을 하거나 혹은 도시 강의 요청을 받으면 항상 두 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요 얘기를 했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는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잘 살기 위해서라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무슨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정보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라는 말을 도시 관련 어떤 분야에서 항상 붙입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 언어를 보면 set of things working together as a part of mechanism or interconnecting network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시스템 말을 붙였으면 시스템은 상호 간의 연계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즉슨 그런 시스템을 분석하고 공부하려면 상호 간의 연계성과 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간의 연계성과 의존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근데 앞으로 이제 최신 연구들도 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도시의 진화 얘기를 하면서 도시를 그냥 저희는 이제 지금 뭐 빅데이터 환경이다, AI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한데 항상 그래 왔듯이 도시는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서 또 도시가 한 단계 진화되고 왼쪽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옛날에 이게 시카고였을 겁니다. 시카고에 이제 처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고 나서 그죠?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오물들이나 폐수가 오수가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건물을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들어 올려서 파이프를 설치한 겁니다. 파이프를 설치해서 이제 그 파이프를 기울여서 설치해서 그거 이제 오물을 빼려고 했었고요. 요건 이제 그 콜레라죠, 콜레라 때 그러니까 산업혁명 직후에 이제 영국에서 콜레라가 생겨났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콜레라는 이 대기질이 나빠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의사 겸 물리학자 존 스노우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물 때문이다 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직접 이게 어디서 이렇게 케이스가 생겨났는지 저희 코로나 확진자 세듯이 그렇게 직접 세가면서 봤더니 맥주 공장 주위에는 저희가 잘 안 생기더라라고 했더니 물을 거기는 한번 가공해서 마시니까 네 그래서 안 생기더라 해서 물 때문이다 해서 이게 여기 공용 수도꼭지를 망가뜨리면서 그랬던 이게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진화는 이제 뭔가 지금 현재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시나리오 A를 원하진 않습니다. 다 시나리오 B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나 어떻게 될 것, 저희는 미래에 항상 관심이 많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이제 도시화 문제 혹은 도시 쇠퇴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술도 발달되고
그리고 시스템의 의존성도 점점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센서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는 계속 쌓여 나가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더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고요. 어, 그거에 걸맞는 뭔가 시스템이나 정보를 제공해줘서 정부도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용자도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저희가 흔히 요즘 많이 듣는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되게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요즘 스마트시티라는 말이 많이 생겼죠. 지금 스마트시티란 말도 이제 많이 들어서 너무 이제 익숙한데 스마트시티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좀 상투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도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이제 뭐 정의들을 살펴보면 외국에 나온 정의들을 살펴보면 보통 뭐 경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을 기술이나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을 만들어내자라는 거고요. 요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가 지속 가능성에서 맨날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편익을 얻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얻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얻어야 된다는 게 지속 가능성이니까. 그리고 뭐 연계된 정보들을 이해하고 그걸 관리하고 최적화시켜서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래 도시계획과 운영 측면에서는 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의 행태를 혹은 우리가 뭔가를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를 잘 이해하고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모형으로 가게 되죠. 모형을 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좀 쉽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냥 조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모든 모형은 틀렸지만 그쵸? 일부는 유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뭐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저희 실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죠. 저희가 수집자는 데이터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일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모형의 과정 자체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요약하고 이 정리 요약하는 단계도 요즘은 되게 중요하죠. 시각화 때문에 이제 정리 요약을 해서 기술 통계를 보고 기술 통계를 시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되게 스트릿릿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도시의 실시간 무슨 이렇게 정보 플랫폼을 만드는데 요즘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코닥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소개실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저희는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모집단의 일부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빅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아니냐? 똑같죠. 빅데이터도 샘플의 일부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가진 함정이 있죠. 편향될 수 있죠. 일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기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미 편향돼 있으니까 그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 모형 활용하는 이유는 이건 뭐 재밌는 예시입니다. 그냥 통계 모형을 쓰는 이유겠죠. 누가 감자 전 세계 감자 크기가 얼마나 돼? 보통 얼마나 사이즈가 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저희가 배송을 시켜서 재고 그죠? 재고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고 폭을 재고 해서 평균을 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딱 제시하죠. 그게 저희가 흔히 하는 모형이죠. 그죠? 모형 예측을 할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보통
어떤 정책의 효과가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을 갖고 전체가 이렇다라고 저희는 예측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 핸드폰만 봐도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키면 스마트폰 앱들끼리도 엄청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앱 내에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또 결합돼서 뭔가 이용자한테 정보를 줍니다. 당연히 결합성과 의존성이 향상되고요. 그쵸?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꼭 더 나은 정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적공되지 않은 정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수집되는 그 센서가 달려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센서가 달려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저 그룹이 편향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갖고 마치 이게 모든 도시 인구가 이동하는 패턴이다 혹은 이용하는 패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단순한 예제인데 얘기를 써놨냐면, 기존 회귀 분석과 머신러닝이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래서 넣은 경우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아기를 개월수로 이제 키를 예측을 합니다. 보통 당연히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그런 믿음이 있죠. 일단은 선형 관계가 있을 거다. 아기가 개월수가 커지면 보통 키도 커진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형 둘 간의 관계는 선형이고 둘 간의 관계는 양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저희가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당연히 저희가 흔히 하는 여기 절편이 시작점이고요. 절편이고요. 이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 관계, 키와 나이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이 관계식. 저희가 이게 일반 흔히 아는 저희가 선형회귀 문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요걸 갖고 이제 요걸 갖고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뭐 아기 성장 계산기 뭐 이런 거에 실은 기본적인 식이나 이것도 아기들의 표본을 갖고 통계를 내서 요거를 추정을 해서 대략 예측치를 전해주는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면 Y와 X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키와 나이 사이의 관계. 그쵸? 그래서 이거에 뭐 많은 저희 이론들이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기존 통계 모형 같은 경우 저 선형회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선형회귀가 아닌 비선형회귀들도 많긴 하지만 어 비선형회귀 자체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XY가 선형관계라는 가정이 큽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실제로 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행태를 저희 빅데이터를 가지고 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은 선형으로 설명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죠. 되게 파워풀하잖아요. 그쵸? 이게 요렇게만 수식으로 딱 표현될 수 있으면 얼마나 이거에 대해 영향력도 이렇게 딱 수치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거의 관계를 갖고 이걸로 장래 예측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요즘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요런 머신 기반 데이터 학습법 혹은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죠. 데이터 기반 모델링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혹은 머신 기반의 반복적인 연산 능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뭔가 모형을 만들고 그걸 활용하죠. 그러니까는 AI한테 맡겨놓는 거죠. 반복적인 연산을 하면서 너가 알아서 어, 선형관계로 설명될 수 없다며. 그러면 이 복잡하고 사용자 행태, 서로 얽혀 있는 관계를 파악해주면 안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블랙박스라고도 얘기합니다. AI가 어떤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또 단순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존 통계 학습은 이렇게 선형 관계식을 가지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선형 관계식을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사용자가 설정하는 대로 중첩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의 아웃풋이 결과값이 다음 단계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입력값으로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럼 요거의 결과가 다음 단계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보이지 않는 연산 구조를 가진 게 중첩된 게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요.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게 딥러닝의 기본식이죠. 딥러닝이 딱 이런 구조를 가지죠. 안에 블랙박스를 가진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해주는 구조. 네.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 이게 제 지도 교수가 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 네. 그때 그런 내용이랑 이렇게 넣어놨고 근데 편하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뉘긴 하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빼먹은 건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비슷하긴 해서 제가 빼먹은데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강화학습까지 해서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세 분류로 나뉘고 일단은 unsupervised learning은 Y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측하려는 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있다고 해도 그걸 Y라고 취급하지 않고 그냥 전부 X라고 취급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 그런 걸 보고 싶습니다. 즉 데이터가 예를 들어 저희 옛날에 뭐 기술 통계 뽑고 통계 자료 있으면 기술 통계 뽑고 할 때 비슷한 유형끼리 뭐 소득이 비슷한 애들끼리 혹은 뭐가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쉽고요. 유형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쉽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슈퍼바이즈 러닝은 답을 알고 싶은 겁니다. Y라는 거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Y가 뭐 1, 2, 3, 4 이렇게 선택 대안으로 주어지면 저희는 분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Y가 쭉 연속형으로 나오면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로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쓰는 예시는 이겁니다. 저희 스팸 메일 저기 하죠. 구분하죠. 특정 문구가 있으면 혹은 특정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지메일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인식해서 이걸 스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저희는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여기 평균 통행 발생량을 예측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은 어떤 것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라벨이 없는 데이터가 즉 Y가 없는 데이터가 코로나가 발병이 됐는데 그죠? 코로나 발병이 어떤 유형화들끼리 묶일 수 있는지 도시 내에서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끼리 묶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모형을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정립됐던 이론들입니다. 단순히 이제 머신이 컴퓨터가 반복적인 연산을 해주니까 조금 더 그게 더 나아졌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예시 모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보셨기도 했을 거고 다들 써보셨기도 하셨을 겁니다. 카트 알고리즘으로 그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직업 오퍼를 받았는데 그 직업 오퍼를 받을 확률과 받을 확률이 1이라고 받을 경우와 안 받을 경우가 0이라고 하면 이걸 구분하는 거를 이제 모형을 만들고 싶어 할 때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 룰 기반, 규칙 기반으로 움직이죠. 샐러리가 5만 불 이상 준다. 그러면 일단 고려해 봐야겠다. 그리고 통근 시간이 1시간 이내냐, 넘어가냐, 안 넘어간다. 그래. 그러면 고려해보고, 그러면, 어, 직장에 나가면 커피 머신이 공짜로 먹을 수 있냐라는 거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오퍼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트리를 만들죠.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가 가진 장점은 뭐 당연히 해석력입니다. 한눈에 해석이 쉽죠. 한눈에 해석이 쉽고 장점인데 의사결정 나무가 이제 가진 단점이 존재하는데 데이터가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혹은 변수가 이렇게 범주형 변수면 모르겠는데 뭐 1시간 이내나 이전에 이렇게 범위화되어 있는 변수나 혹은 뭐 범주형으로 1, 2, 3, 4 혹은 어떤 분류로 뭐
A 분류, B 분류, C 분류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연속 큰 변수가 많은 경우나 데이터가 커지는 경우에는 추정할 때마다 이 의사결정 나무의 요 위치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이만큼 커집니다. 너무나 커집니다. 그러면 이 해석력이 좋다는 이렇게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완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가 이렇게 맨날 추정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면 이걸 믿을 수 있냐? 믿을 수가 없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의사결정 나무랑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머신러닝으로 반복적인 연산을 해서 워낙에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죠. 부스팅, 배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스팅은 뭐 엑시 부스도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있고 다 비슷한 알고리즘이고요. 다 똑같고 이제 연산의 차이가 있는 거고. 배깅은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가 있죠. 랜덤 포레스트가 있죠. 랜덤 포레스트라고 얘기하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 뭐 둘 간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둘 간의 차이는 부스팅과 배깅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배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한 200개를 추출해서 200개를 샘플로 추출해서 모형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요. 또 무작위로 200개 추출해서 모형 만들고요. 다시 집어넣고요. 그리고 200개로 추출해서 모형 만들고요. 이거를 최적 개수를 분석가가 이제 찾아서 분석가가 근데 그것도 머신러닝한테 맡기죠. 그래서 200개에서 뭐 300개 정도를 만든다. 요거를 평균 내는 겁니다. 이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로컬 기반으로 로컬에서 생기는 에러 수치, 잔차 수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평균을 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호본 평균의 평균이 더 정확하듯이요. 모집단을 설명할 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머신러닝 하면 이제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오버피딩 이슈. 그죠? 과적한 문제.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과적합이 왜 발생하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통 이 검은 선이 저희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비선형으로 생겼다. 어떤 X와 Y 사이의 관계가, 어떤 두 데이터의 관계가 이렇게 비선형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여기서 선형의기를 적용하면 선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딱 요 선이 나오겠죠. 요 직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버피딩이 생기면 머신러닝을 쓰면 머신러닝은 로컬 모형, 지역의 국지적인 모형을 여러 개를 합쳐서 글로벌로 만든 거라.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예측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왜 나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모형은 이 데이터에서밖에 못 쓰는 모형입니다. 이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서는 이 모형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일반화를 시킬 수 없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최적은 요걸 찾는 거죠. 가장 검은 선에 비슷하게 분포를 예측해 줄 수 있는 모형. 요걸 찾는 건데 이제 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많은 방식들을 적용을 하는데 검증을 여러 번 한다던가 아니면 트리 자체를 사이즈를 줄여주던가 아니면 트리 자체의 깊이를 낮추던가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할 때는 과적한 문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도시에 적용했으면 이 도시에 적용한 모형을 다른 도시에서 적용을 해서 외부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검증에서 이게 잘 안 맞으면 과적한 문제가 약간 있나 보다. 왜냐 여기선 잘 맞았는데 왜 여기선 안 맞지? 그래서 그 둘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모형을 일반화시켜서 추가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 연구 얘기를 조금 이제 연구 사례들 얘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통계 모형이 뭐가 다르고 머신러닝이 뭐가 좀 유리한지 실은 적용하는 측면이나 이런 거는 여기가 편하냐 저한테 여기가 편하냐 여쭤보시면 저는 이쪽 연구를 많이 하니까 여기가 편하다라고 얘기하겠지라고 예측을 하시겠지만 실은 둘 간의 장점을 모두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 간의 장점을 모두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죠. 저희는 원래는 모형을 예측할 때. 그러니까는
비선형 관계나 데이터 간의 예를 들어 뭐 변수 둘 간의 변수 뭐 교육 수준과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통근 거리와 그리고 뭐 출산율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을 텐데 그냥 선형얘기를 하면 그 둘과는 관계는 없어. 그냥 둘은 독립이야. 독립적으로 작용해. 라고 이렇게 뭉뚱그리던가 아니면 저희가 관계가 있다고 연구자가 파악을 했으면 그걸 직접 저희는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둘을 곱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제곱을 하든 루트를 씌우든 하고 혹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혹은 매개 변수를 직접 연구자가 다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비선형 문제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 캐치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근데 요 이론을 가져다가 여기에 연산 방식만 가져다 쓰는 연구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적한 문제가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연구 사례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완료된 연구들만 했고요. 완료된 연구들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모형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형이면 저희는 정책 분석을 보통 도시 연구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블랙박스 모형이면 우리 어떻게 그럼 이걸 해석해?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이제 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결과가 이쁘게 나올 때까지 돌려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는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례 1은,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이게 예전에 어디 아마존에서 한 설문조사, 아마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차를 선택을 할때 자율주행차의 선택 요인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자율주행차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그 자율주행차 안에서도 개인이 자율주행차를 살 건지 혹은 구독형으로 할 건지 그거가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지 잠재 변수를 또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한 연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야, 기존에 했던 게 이제 계량경제 모형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계량경제 모형을 많이 했었으니까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요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계 변화율. 한계 변화율로 했던 것 같고요. 로그 오즈비를 결합한 한계 변화율로 했던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때 뭐 자율주행차의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택할 뭐 기존의 자동차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며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변수, 잠재 변수가 이럴 때 어떻게 되며 그리고 나이와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가 높으면 기존의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거는 실은 이거는 연구 논문을 요청받아서 썼던 진행했던 연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삶의 질 지수 저희 베럴라이프 인덱스를 OECD의 베럴라이프 인덱스를 뭐 저희도 각 지자체나 혹은 광역시 큰 광역시들은 요 삶의 질 지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삶의 질 지수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코로나 때 이게 했던 연구였는데 코로나 때 저희 뭐 오픈 스페이스 혹은 그린 인프라 도시의 뭐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성을 하자. 왜냐하면 도시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공간 자체를 조금 더 밀도 있는 개발을 하고 그 공간 자체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근데 얘가 정말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린 인프라를 이렇게 세 종류로 그린 인프라고 하면 도시 내 시설물들 다양한 시설물들이 그린 인프라로 분류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로 묶었고요. 버펄 그린 인프라, 커넥션 그린 인프라, 시닉 그린 인프라 이렇게 묶었고요. 그래서 묶어서 얘가 정말 삶의 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이랑 경기도를 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방식의 대리 모형 방식으로 모형의 추정 결과 요인 분석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온도가 제일 1순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세 이하 인구가 많은 지역과 없는 지역 이게 서울에서는 되게 영향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게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혹은 뭐 학교 주변 지역은 조금 더
다른 그린 인프라 관련된 관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녹지가 기본적으로 서울보다 많다 보니 이제 그린 인프라의 영향력이 서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린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시나리오 그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광진구랑 안양시를 타겟으로 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코로나 이용자 행태와 코비드 19의 상호 우정성,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행태가 변했다는데, 대유행이 이게 3번 일어났는데 행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모형으로 그걸 해석해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는 페이스 1에서는 양의 효과, 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게 당연히 인구겠죠. 인구고 이게 미국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쪽 코로나 관련 확진자 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흑인 인구수 그리고 평균 주행거리, 시골 내 주행거리, 히스패닉 인구수 그리고 가구수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취약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연구 과제를 했던 건데 저희 타스 시스템을 다시 다들 아실 겁니다. 타스는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정보 시스템인데 이제 거기에 위험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위험도로 예측 시스템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위험도로 예측을 통해서 왜 위험한지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올해는 이거를 아예 플랫폼으로 상용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정보 제공을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의 뭐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정보를 주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요청이 왔어서 했던 연구였고요. 그래서 경찰청 교통사고 원표 10년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형을 구축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활용한 데이터는 10년치를 다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치를 쓰니까 오히려 그 사이에 많은 교통사고 관련 정책들이나 뭔가 정비들이 돼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뭉개지더라고요. 그 패턴이. 그래서 최근 3년치, 4년치만 데이터를 썼고요. 근데 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데이터라 그걸 이제 링크에 결합시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요. 왜냐하면 사고 데이터가 이쁘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 데이터가 이쁘게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도로 위에서 난 사고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서 그거 결합하고 이제 여기에 실시간 소통 정보, ITS 데이터 결합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타 기상 정보랑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 구축하고 이제 해석을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도로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거 이제 시각화 서비스화 이제 테스트 중인 결과도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데이터를 일단 전처리를 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소통 정보랑 이제 뭐 기상 정보랑 이런 관련 정보들을 아직 도로 대장 정보는 못 받았는데 도로 시설물 정보는 자세히 없는데 이제 원주시 도로교통단이 원주시에 있다 보니까 원주시로 한정을 지어서 연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데이터 협조를 해주겠다고 이제 하니까 원주시로 한정 짓고 그러면 이제 검증은 다른 시도로 해보자. 혹은 뭐 대전시 정도나 아니면 다른 시로 해보자. 데이터 협조가 좀 용이한 시도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합을 했습니다. 네, 결합을 했고 이제 분석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 소통 정보는 조금 요약해서 집어넣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너무 내용이 변수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변수를 많이 추려냈고요. 그리고 변수를 결합시키는 주성분 분석도 좀 했고요. 비슷한 변수끼리 묶어냈어야 됐고요. 그래서 60개 변수 이상의 주요 변수, 6개 이상의 변수 중에서 주요 변수를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소통 정보를 30분 단위로 평균화. 외부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원주시 내에 이제 사고 특성이 비슷한 유형이 있을 건데 비슷한 유형끼리 그룹화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모형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이런 그룹화 모형과 예측 모형을 같이 통합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리소스가 많이 걸리고 DB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모형을 분리시키다 보니 일단은 먼저 유형별 그룹화를 군집 분석으로 하고요. 그러면 뭐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유형이 나오겠죠. 유형별로 특성이 다 다를 겁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게 나온 유형마다 이제 유형 구분 외에도 사고 간의 이질성 반영을 위한 모형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읽으셔도 되고 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고가 난 A라는 도로와 B라는 도로는 데이터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뭐 지금 혹시 도로 대장 정보가 있으면 도로 시설물 정보나 그 당시의 환경 정보가 자세히 있으면 좋겠지만 도로 교통사고 원표에 경찰청이 제시하는 교통사고 로우 데이터 상에는 보통 그 운전 시에 운전자 정보 혹은 탑승자 정보, 상대방 정보, 법규 위반 여부 이런 정보들만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A라는 사고가 일어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특징이 다른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변수가. 그런데 분명히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은 다를 텐데 그거를 이질성을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계량경제에서 많이 쓰죠. 혼합효과라고. 혼합효과라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모형이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하나를 추정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객체끼리 혹은 보이지 않는 그룹끼리 어 효과가 다르다 해서 모형을 5개 그룹이다 하면 5개 그룹에 따라 다 다르게 추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혼합 효과를 이제 부스팅에 결합시켜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량 경제 모형 혹은 경제학 이론의 파워풀한 이론적 배경을 가져와서 이제 연산만 요거와 결합시켜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로 예측했습니다. 4단계, 1단계, 2, 3단계, 4단계. 일단은 매우 위험 단계를 갖고 요인 분석을 했고요. 이제 매우 위험한 도로에 이제 도로별 요인 분석을 해서 그렇죠? 이제 요인 분석을 하면 이제 이게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 텍스트가 이제 그림으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은 아무 실질적으로 뭐 이거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용자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큰 특히나 이용자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텍스트를 여기서 추출을 해서 그걸 텍스트를 이제 유용화를 시켜서 이렇게 VMS 메시지를 뭐 3월 말이나 4월 내에 구현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VMS를 벌써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걸 정보를 표출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번 더 검증을 해야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고 요거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많이들 얘기하는 미싱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교통량 조사를 많이 하죠. 저희 그 교통량 검지기가 항상 저희 도로 옆에 설치되는 구간이 국도나 이런 데서 설치된 구간이 고속도로나 많은데 실제로 데이터가 이쁘지 않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말이 안 되게 이런 이상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알아서 감지를 하고 현재는 그냥 사람이 수기로 보정하고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그래서 이상치를 알아서 감지하고 예측해서 그거를 보정해주는 시스템. 뭐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을 썼습니다. 이거는 30초 단위, 뭐 1분 단위, 뭐 10분 단위 데이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딥러닝을 써도 무방할 것 같아서 LSTM을 썼습니다. 근데 LSTM에 이제 과거의 값의 추세를 그대로 가져오는 오토 리그레시브를 엎어가지고 썼고요. 그래서 예측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측력이 좋았는데 요거는 DB에 아직 탑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STM 자체가 무겁다 보니 이제 약간 이 연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그게 이제 DB에서 받아들이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요거는 고민 중에 있어서 실은 요걸 탑재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쓰는 시계열 모형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된 모형인데 요거는 이제 베이지안 기법으로 이제 똑같이 데이터를 이제 보정한다기보다 그 데이터를 생성해 준 방식입니다. 생성 방식.
생성 방식으로 고정했고 이런 시계열 방식으로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뭐 철도 수요 추정 연구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 되게 거창하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실은 큰 별 얘기는 아닌데 이제 확률적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적 모형. 근데 기존에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맞는 모형을 찾고 알고리즘을 찾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맞춰서 예측을 해낸다라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뭐 이 방식도 문제가 있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워낙에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분석가의 이제 알고리즘을 평소에 익숙한 거 혹은 분석가의 지식에 따라서 알고리즘 선택이 워낙에 너무 상이하게 갈라지니까 이제 같이 협업 연구를 할 때나 혹은 뭐 연구를 공유할 때나 이런 측면에서나 혹은 뭐 문제나 데이터가 다양하게 쌓이고 문제 데이터가 결합성이 높아지고 할 때, 그렇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혹은 저희가 예측 결과를 냈는데 이 예측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해? 라는 게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믿어야 되죠.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네, 맹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분석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보통 이거와 이거의 관계는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도만큼은 이래. 다른 데랑 좀 패턴이 달라라는 거를 반영할 수 있냐 없냐. 딥러닝에서 반영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요 분석가의 지식을 반영하고 모형을 구축해서 얘의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해? 라는 게 이제 이 방법론이 나온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률 이론 기반이고 그래프 기반 두 개를 결합해서 거기에 AI를 연산하는 데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powered inf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를 엔진으로 써서 연산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그림이 쉽게 보시면 이게 뭘 역할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뭐 이렇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 정보 저희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추천서 성적만 알고 있는데 실은 면접관이 더 관심 있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똘똘한지 혹은 어, 성적은 어땠는지 근데 그 성적이 저긴 어땠는지 그 수업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연계성 혹은 정보의 원천적인 뭐 매개 변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 분석을 언제 적용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때 적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제출된 논문인데 뭐였냐면 저희가 이게 Y가 수단 선택이었습니다. 수단 선택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뭐 다양한 영향들이 있겠죠. 수단 선택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딥러닝이 잘 맞는 건 알고 있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잘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익숙하고 파워풀합니다. 개수값, 뭐 예를 들어 2, X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뭐 공무원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혹은 다른 데서 이걸 적용하기도 좋고요. 근데 모든 변수를 선형으로 추정하면 쉽지가 않으니 예측이 떨어지니 그러면 딥러닝이 잘 맞는 건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변수 전부 다는 딥러닝으로 추정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정책 변수 하나만 선형 회계로 추정하자. 선형으로 두고 추정하자. 근데 이제 기존 모형 방식에는 이게 안 되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이론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니까 딥러닝 여기 부분만 이렇게 추가하면 되니까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이론적 배경 자체는 조금 복잡하긴 해서 근데 금방 익숙해지시겠지만 복잡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예측한 결과였습니다. 파이로라는 베이지안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예측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제 잠재적인 그룹마다
다 다른 통행 행태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요거 자동차를 선택할 때, 자전거를 선택할 때, 대중교통을 선택할 때, 혹은 걸어 다닐 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이 예측의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발표가 길어졌는데 이제 결론 및 향후 도시 빅데이터의 모델링 이슈라고 적었는데 뭐 이건 누구나 다 하시는 얘기들이라서 빅데이터와 기존 통계 데이터의 결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이제 시공간 데이터를 많이 선호합니다. 저도 이제 시공간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 다양한 패턴을 확인할 수도 있고 모형 반복론도 알고리즘도 조금 더 다양한 거를 시도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공간적으로 데이터를 쌓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수님들이랑 이거 관련돼서 연구과제를 제안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아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자기는 직접 그걸 수집하고 있다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 쪽 연구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같은 객체를 혹은 같은 도시 내 공간을 계속 이제 레코딩해 가면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방대한 시공간 데이터 플랫폼이 돼서 거기에 플러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빅데이터가 결합되면 뭔가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요건데 공공 데이터 플랫폼인데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각 광역시나 시도들마다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요거 역할이 조금 부재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해주면 즉 실은 공공 데이터도 많지만 저는 교통 쪽이니까 교통 쪽에서 실은 뭐 모빌리티 관련돼서 뭐 막연하게 모빌리티 분석 좀 하고 싶다 도시 내에서 하고 싶으면 실은 모빌리티 관련돼서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는 모빌리티 뭐 PM이나 이런 것들인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PM 데이터는 없습니다. 공유자전거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실은 공유자전거들을 많이 쓰지 않아서요. 그런데 다들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인데 그러니까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일을 해주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민간이랑 공공이랑 협력을 공공에서 해주시면 뭔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뭐 개인정보나 이런 사생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요거를 역할을 해주면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이나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제 모형적인 얘기입니다. 모형적인 결론적으로는 요거랑 요거가 제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버피딩, 과적한 문제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뭐 AI 기반 모형을 많이 쓰지만 과적한 입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고 버리는 모형이 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쌓아 나가는데 학습된 모형을 저장시켜 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모형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보통 서비스를 하겠다, 상용화를 하겠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요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조금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혹은 이 유저가 빠져나가지 않는 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